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treet.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5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죠. 법 여건에. 먼저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오늘 10시부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년여 만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제가 썸네일에 표시를 한 것처럼 외유 내강형 기자회견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부드럽게 이렇게 좀 대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말에는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상당히 굳은 의지가 좀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 얘기도 합니다. 시청 포인트. 외유 내강형 기자회견. 한동훈의 손 내밀고 김건희 지켰다. 자, 김건희 여사 지켰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어떤 정치 공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을 했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의 시청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22대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하는데 원내대표를 새로 뽑았죠. 추경호, 대구의 3선이 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했죠. 그래서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 그럼 보통 이 당 지도부를 투톱 이렇게 하죠. 당 대표와 원내 대표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막강하다기보다 이 강성이죠. 이 강성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 이재명, 박찬대 거기가 두 사람이 이제 포진을 했는데 거기에 맞설 라인업 한 사람은 결정이 됐습니다. 추경호. 또 한 사람은 당대표가 되는데 누가 될까? 자, 그 부분도 잠시 후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시청 포인트는 이 수상한 검찰총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왜 이럴까?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고는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 약속 대련인가, 뭐 성동격선가, 아니면은 뭐 또 하극상인가, 그런 분석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에서는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투데이 지면을 신청 분석을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부터 또 논란이 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신청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슈 오늘 최근에 제기된 이슈들 집중 해볼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오늘 기자회견한 것을 제가 압축을 해서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부분들,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해서,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김건희, 최상병,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또 총선 패배 책임론. 이 키워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먼저 집중해보려 해드릴 텐데, 우선 그 말씀을 먼저 드리죠. 오늘 기자회견 총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 외유 내강형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국정 기조, 전체 기조 방향은 바꾸지 않는다. 제일 처음부터 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방향은 바꾸지 않는데, 다만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좀 변화를 준다. 그 수단은 뭐냐면은 소통입니다. 소통. 국민과의 소통. 그래서 언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큰 방향.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기조나 아니면은 한미일 그 안보 이런 것은 바꾸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특검 민주당이 지금 특검 파상 공세를 펼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 그 대통령이죠. 그래서 법률가답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검이란 것이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을 때 하는 건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걸 특검을 할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고 또 그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특히 정치적 그 목적이 있다고 그대로 간파를 하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에는 좀 이간질을 하는, 이간을 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을 제가 잠시 후에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세력들이 어떤 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간을 하고 핵책을 하는지. 자, 그리고 또 전당대회 이제 지금 뭐 6월 말 7월 초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한 8월쯤 되는데 당대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이 됐고 나머지 한 자리 이 당대표를 누가 맡을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죠. 한동훈 나올 것인가 가장 핵심이죠. 또 하나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에 대구시장 또 그만두고 때려치우고 당권 도전에 나선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취재한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유승민도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있는데 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과 조국당이 뭐 토론회를 해서 금수완박 시즌2 이것을 사실상 결의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수완박 시즌2가 아니고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의 구속 피하기 시즌2처럼 보였습니다. 그 부분도 짚어보고 마지막에 수상한 검찰총장. 검찰이 이런저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왜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정의의 칼날,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지 않고 김건희 여사 수사에 집착을 할까?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입니다. 가장 이런 시간에 최근에 들어온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죠. 자, 아시아투데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대구 3선 추경호 선출. 사실 뭐 예상이 됐던 겁니다. 지금 이철규 의원이 잠시 후에 또 배현진 의원과 티격태격한 것도 말씀을 드릴 텐데 추경호 의원이 대구 출신이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의 이종배 의원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송석준 의원이었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당선인이 전부 다 108명, 22대 국회 당선인 108명이 대상인데 그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102명이 참석을 했는데 70표가 그 추경호 의원에게 쏠렸습니다. 70표, 102표 중에서 70표. 이종배 21표, 송석준 11표. 자, 그래서 압도적인 표차죠. 뭐 추경호 새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영남 쪽에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지금 당 안에서 영남 배제론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은 현역 그러니까 이번에 22대 지역구 당선자가 총 90명이죠. 국민의힘에. 그런데 그 중에 59명, 거의 60명, 3분의 2가 영남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자,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추경호 의원이 당선이 돼서 앞으로 1년 동안 원내 사령탑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추경호. 지금 108석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 300석 중에서 헌법상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선거에서 정말 치열한 전장에서 살아남은 정예 요원들이다. 절대 기죽지 말고 함께 나가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전의를 다졌는데, 자, 이제 그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곧 당대표도 선출이 되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투톱으로서 그 상당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법 있죠.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에 가 있죠.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거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서 사실상 이 뒤통수 쳤죠. 그때 그 윤재욱 원내대표 뒤통수 쳐서 이태원 그 특별법만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갑자기 김진표의 조력을 받아서 국회의장의 조력을 받아서 직권상정해서 뒤통수를 쳐서 이걸 처리를 했죠. 최상병 특검법. 근데 그 최상병 특검법이 지금 정부에 이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를 할 겁니다. 거부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히 그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게 이제 재투표를 하게 되죠. 재투표를 하는데 이 21대 국회 임기가 29일입니다. 이달 29일인데 그 전날이나 전전날 27일이나 28일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재표결에 나선다. 이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 안에서 벌써 몇 사람이 특검법에 찬성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뭐 김웅, 조경태, 뭐 이 사람들이 이탈표 김웅은 이제 이번에 불출마했지만 아직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탈표를 던지는 경우를 가상을 하면은 이게 정말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제대로 표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과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의석수를 기준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국민의힘에서 한 17명이 이탈을 하면은 이게 가결이 됩니다. 특검이. 그러면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되죠. 이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종의 직권남용, 이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이건데 이것이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처리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민주당이 이게 패스트 트랙에 태워서 지금 진행을 시킨 것도 있지만 22대 국회에 가면은 이 108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똘똘 뭉치면은 재투표를 하면은 이 3분의 2면 그 108이니까 300 중에서 108석이니까는 3분의 2 선을 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런데 지금은 자 17명이 만약에 이탈을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됩니다. 묘한 것이 이번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55명이 22대 국회 배지를 다시 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도 있고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컷오프 된 사람도 있고 또 본선에 나가서 떨어진 사람들 합해서 55명인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특히 좀 험지에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낙선한 사람들 아니면은 공천에서 아예 탈락을 한 사람들은 속으로는 굉장히 서운하고 보글보글 끓겠죠. 지금 그 국민의힘 자체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져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투표는 무기명입니다. 누가 찬성표 던졌는지 뭐 나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만은 모르는 거죠. 그 전광판에 표시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한 17명 정도가 이탈을 하면은 이게 처리가 돼서 정말 특검이 실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게 본회의 바로 그러니까 이 본회의가 마지막 본회의가 그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날 아니면 그 전전날 하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짐을 다 뺀 상태입니다. 짐을 다 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이틀 후면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대거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회의에. 불참을 하면은 의결 정족수가 낮춰지죠. 낮춰져서 민주당과 이 조국당
죄송합니다. 민주당과 조국당이 전부 다 투표에 참여를 하면은 이게 의결 중독수가 낮아져서 또 통과가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표 단속을 얼마나 잘 할지에 따라서 전국의 방향이 22대 국회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전국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기침이 좀. 자, 아시아투데이 이 지면 신청 분석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안부 전화, 달라진 윤 대통령. 이 상황에서는 좀 달라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좀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를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이 오늘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냈죠. 휴가를 내서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휴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물었다. 민주당이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했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달 29일에 두 사람이 차담을 가진 지 9일 만이다. 자,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입원 치료한다는 보도를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 말 그대로 안부 인사다. 야당 대표가 입원 치료 받는다고 하니 잘 치료 받으라는 인사를 한 것이고 이 대표는 그런 인사에 감사 인사를 했다. 지금 이재명은 이 병원에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구체적인 병명, 증상 등을 밝힐 수 없으나 치료를 받으면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혹 제거 이런 이야기는 언론에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라면은 물론 제1야당 대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하면은 대통령이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또 만나기도 했으니까 만났으면 뒤통수를 맞았지만은 15분 동안 모두 발언 혼자서 쫙 했죠. 자, 그래서 그 뒤통수를 맞았는데 정상적인 것 같으면 통화를 해도 되지만은 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차담해도 사실상 거의 속임수 비슷하게 위장 합의를 해서 제가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 발언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A4 용지 10장을 꺼내서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막 특검 이야기하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고 막 공격을 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걸 제가 왜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그동안 선거 전에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는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회담을 하자고 8번을 졸랐습니다. 8번 졸랐는데 응하지 않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영수회담이라는 게 지금 맞지 않는 용어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있는데 어떻게 야당 대표만 대통령이 만나느냐. 과거 대통령이 여당 총재일 때 DJ, YS 그때 하는 것이 영수회담인데 지금 맞지 않다. 이거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법부에 걸려 있는데 이재명이 서로 둘이서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법원과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거였죠. 자, 그런데 영수회담 이거는
이재명이 자기 안 만나주면 국정협조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만났다고 치더라도 이게 법원과 검찰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은 사법리스크 마지막 고비에 서 있죠. 대북송금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칠지 안 칠지, 치느냐 마느냐. 그게 지금 기로에 서 있고, 또 하나는 재판. 법원에서 주 3회 재판을 받는데 위정교사 그리고 선거법 이 재판은 금년 내에 1심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1야당 대표라고 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만났어도 사실상 뒤통수로 맞았는데 또 뭐 전화를 한 사실, 뭐 이것도 민주당이 이렇게 공지를 하고 하죠. 그러면 법원과 검찰이 가뜩이나 총선 이후에 이 좀 주저주저하는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도 그렇고 이 재판도 그렇고 주저주저하는 이런 상황인데, 또 뭐 사실 이 일주일 동안 또 재판 2번 있는데 재판도 안 나갑니다. 이재명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으니까, 입원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과연 전화를 하고 이것이 공개가 되고 하는 것이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지금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올라서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법원이나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법원 검찰도 가뜩이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차에 대통령이 뭐 저렇게 뭐 전화도 하고 하는데 이거 뭐 좀 살살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인식을 주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법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안 되는 집, 이철규, 배현진, 옥신각신. 이게 민주당에서 볼 수 없는, 이게 독특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이상하게 자리 잡은 이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막 총질하고 싸우는데 이게 뭐 연배도 없고 선후배도 뭐 안 따지고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때부터 이게 잘못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는데, 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철규 의원이 최근에 이 원내대표 출마한다고 했다가 접었죠. 찐윤. 그래서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데 왜 원내대표를 맡으려고 하느냐 해서 접었죠. 근데 이철규 의원이 그제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불출마를 요구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사람은 그 윤상현, 안철수, 박종훈, 고동진 당선인. 윤상현, 안철수는 현역 의원이고, 박종훈, 고동진 당선인이 있고, 배현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죠. 이철규에게. 이철규가 그제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불출마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던 당내 인사들 중에서는 몇 분은 오히려 이철규가 나보고 원내대표를 나가야 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출마 의사가 없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좀 당혹스럽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을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진행자의 질문에 그 이철규 의원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 제 말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다. 그런 당선자가 있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부인을 안 한 거죠. 배현진 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 출마를 하셔야 된다 하고, 밖에 나가서는 SNS 글을 통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 것처럼 비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니 배현진 의원이 발끈해서 이 페이스북에 이철규하고 지난달 26일에 통화했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통화 내용을 그대로 까버렸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철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는 거는 싫다. 대신에 누가 총대를 매라고 하면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그 의사를 슬쩍 밝히면서 배현진의 의견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현진이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마했다가는 다치세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국민들은 쏟아붓고 싶은데 해답이 없는 상태다.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을 혼자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출마를 하면 다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녹취 파일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배현진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밖에 나가서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본인은. 그러면서 비판을 쏟아냅니다.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것이냐. 자, 그리고 콘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널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하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쳤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이렇게 적었습니다. 본인이 전화해서 한 말하고 SNS를 통해서 한 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비치니까 이것을 반박을 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전화 내용까지 공개를 하고 이렇게 인신공격성, 그 나쁜 버릇,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좀 선배 의원답게 하는 게 어렵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나이 차이가 이철규 의원이 57년생이니까는 67세. 배현진 의원이 83년생이니까 41세. 26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치의 선배고. 그런데 통화 내용을 그대로 까고, 거의 뭐,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런 거는 없죠. 아무리 그 민주당 안에서도 서로 막 싸우고 해도. 이게 그 전에 그 이준석이 그때 원희룡 그 대선 주자와 뭔가 뭐 트러블이 있었을 때 전화 녹음한 걸 다 까고 막 이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준석이 이 선배 정치인들에게 뭐 그 여러 가지로 계속 뭐 욕설도 하고 안철수에게는 아예 욕설을 했죠. 자, 그런 식의 잘못된 그 그 어떤 문화 같은 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 당 그 대표를 할 때, 이준석이 당 대표를 할 때 배현진은 그 최고위원을 했죠. 그래서 그때 뭐 이준석과 배현진 사이에도 무슨 뭐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악수를 안 하고 악수를 청하는데 뭐 손을 퉁치고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댓글에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배현진은 또 원래는 친홍입니다. 홍준표. 친홍인데 그때 대선 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 이 김원혜 그 전 의원에 이어서 당선인 대변인을 했죠. 그래서 친윤 이렇게 불리지만은 원래 친홍이고 어쨌든 친홍 친윤을 떠나서 이런 식의 그 대응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경호 108명이 똘똘 뭉치면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전화 통화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자 이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1부 보내드린 지면 신청 분석은 마치고 자 이슈 집중 해부 이슈를 한번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파헤쳐 볼 이슈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 외유내강형의 회견이었다. 자, 이렇게 제가 총평을 해드렸는데 오늘 처음에 정치 일반, 그 다음에 외교안보, 경제, 사회 이렇게 쭉 나눠서 했는데 아무래도 핵심 이슈들은 정치 쪽에 있겠죠. 정치 쪽 중에서도 크게 4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들을
이 행간을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건희 특검, 하나는 최상병 특검, 하나는 한동훈,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론인데, 김건희 특검을 우선 말씀드리면, 김건희 특검과 이 최상병 특검은 이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정리를 확실히 했다.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의 파우치, 디오 파우치 백을 받은 데 대해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현명하지 못한 처신, 배우자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KBS 대담을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몰래 카메라에 의한 촬영, 몰카, 거기다 방점을 찍었죠. 방점을 찍고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아쉽다. 재미 목사를 자칭하는 최재형 씨가 이 파우치를 놓고 간 것을 매정하게 뿌리치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일본 사실상 많은 국민들, 보수파 국민들 중에서도 그걸 왜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아쉽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를 하는데, 자, 감정적인 부분은 사과를 하는데, 이게 과연 특검까지 갈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법률가 출신 대통령으로서 확실한 선을 그었죠. 특히 이번에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언급을 하면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수사를 할 걸로 기대한다. 자, 이 정도 선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정치 행위다. 그리고 이 특검을 하는데 디올 파우치뿐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까지도 다 하자는 거죠. 종합특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게 사실상 윤석열 나를 겨냥했던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탈탈 털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나온 게 없었다. 치열하게 수사를 했는데, 이 특검이란 것은 검찰에서 좀 봐주기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허술하게 수사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 부실 수사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거다. 그 법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된 유력한 후보였던 자기를 탈탈 터는 그런 치열한 수사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봐주기 수사를 한 거냐. 특검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점을 지금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대신에, 그렇다고 이게 특검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수사는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 자, 그 정도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원래 이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 이 언론은 오늘 아침 조간들도 아마 이 문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할 거라는 입장을 밝힐 거다. 뭐 이런 전망들도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파우치 백을 받은 것,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죠. 어제까지,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제까지 참모들과 같이 이제 예상 질문을 독해를 했다는데, 그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과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 사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최상병 특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권을 뭐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또 분명히 밝혔죠. 사실 이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경찰,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수근 상병의 그 안타까운 죽음, 여기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좀 경찰청,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나서 다시 검찰에 송치를 해서 검찰에서 다시 보강 수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위압을 행사했다는 그 부분은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막 시작을 했죠. 지금 2명째, 국방부의 법무 담당관,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 이 2명째 지금 소환을 했죠. 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가 끝나서 다시 검찰로 가서 이 보강 수사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도중에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이 특검을 설치를 해서.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 수사 관계자, 재판 관계자, 열심히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을 일단 지켜보고 해야 된다. 그리고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그때 특검을 할지 안 할지를 따져야 된다. 이런 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도 덧붙였죠. 만약에 그 공수처와 경찰 특검 수사, 그 검찰 수사에서 이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으면은 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도 나서서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또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특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제2 요구, 그러니까는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게 본회의 투표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박정훈 그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말 때문입니다. 뭐냐면은 이 박정훈 그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 사건을 이첩을 할 때 8명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사단장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 이렇게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이야기를 해줬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방장관을 질책을 하고 질책성 당부를 했는데 뭐냐면은 이 최수건 상병이 대민 지원 나가서 투입이 됐는데 그 투입되는 데서 하는 활동이 인명 구조 활동이 아니고 이미 이 사고를 당한 시신을 수습하는 그 수색이었는데 인명이 지금 그 살아있는 생명을 구하려면은 좀 무리해서라도 막 투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신을 수습하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했느냐? 그래서 사고를 당하게 했느냐?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질책을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경로를 했다. 왜 사단장을 넣었는지 경로를 했다. 그건 또 아니라는 그 해명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특검 문제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고 앞으로 전체적인 방향도 그쪽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는 오늘 2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2번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한동훈에게 그때 사퇴 요구를 했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그 총선 전국이 들었었을 때 초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것을 한동훈 그 위원장이 직접 밝혔죠.
그때 발단이 된 것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 파우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마리 앙투아네트와 김건희 여사를 막 비교를 했죠. 뭐 사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용산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 나돌았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비서실장 이관섭이었죠. 그때는. 지금은 정진석이고,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오해가 있었다. 뭐 사퇴하라 이런 문제는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해소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소됐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지휘를 했고 이제 확고하게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정치인으로서 한동훈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검찰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이런 때와 또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럴 때와는 관계 설정이 관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또 선거에 임하는 또 여러 가지 이 생각과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국정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니까는 계산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긴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 정치인 한동훈을 좀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자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끝날 무렵에 질문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때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비대위원들을 용산으로 초대를 했는데 그때 한동훈 그 위원장이 건강상 문제로 참석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 만날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나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교분이 있는데 언제든 만난다. 지금 한동훈 그 위원장이 많이 지쳐 있고 해서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언제든 만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손을 내밀었죠. 저는 이것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기자회견에서 했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이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거나 이런 결심이 서게 되면은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손을 잡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손을 내밀었죠.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좀 이간질을 하는 자 그런 그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선 생각나는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경률 있죠. 김건희 여사를 뭐 마리 앙투아네트에 뭐 비유를 하고 계속 용산을 향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1차 충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을 했죠. 그리고 총선 후에도 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점심 오찬에 초청을 한 문제에 대해서도 김경률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금요일에 전화 와서 일요일에 만나자는 게 아무리 한동훈이 백수가 됐다지만 그러니까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금요일에 전화해서 월요일에 만나자고 한 걸 가지고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그 비판적인 그런 시각을 계속 내비쳤죠.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두 사람 사이를 벌려놓는 그런 일이 되고 있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 한동훈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해서 한동훈 그 위원장이 처음으로 SNS를 날려서 그것은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사이를 계속 벌려놓으려고 하는 일종의 이간질을 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죠. 심평 변호사. 계속 이 심평 변호사를 언론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론이 지금 습관적으로 멘토라고 쓰는데, 그 작년에 이미 작년 8월에 그때 심평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나서 뭐 신당을 창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용산의 김은혜 홍보수석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멘토가 없다. 대통령이 공적 라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대통령의 멘토가 어디 있느냐. 황당한 얘기다. 이렇게 멘토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이후에도 심평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뭐 본인이 그렇게 자임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 시기를 좀 늦춰달라고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 고 들었다. 심평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당대 시기가 좀 뒤로 늦춰지면은 총선 패배 책임론이 조금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마치 큰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론 취재에 응하면서 직접 거짓말이다. 왜 그런 거짓말을 기사하느냐. 이렇게까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진평이 방송에 나가서 또 좀 희한한 말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전당대회 연기 요청이었고, 오늘은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전국적인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적인 그 조직을 다 만들어놨다. 한동훈의 사수적 비슷한 거, 엄청난 규모의 조직을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조직들은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이었는데 그것을 다 흡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총선 때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 겸 비대위원장이 이 총선 선거운동 하러 다니면서 자기 조직을,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려고 자기 조직을 만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 취재에 응하면서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정말 만들고 했으면 엄청난 규모, 방대한 규모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이 정치부 기자들, 심지어 저도 다 알겠죠.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평은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좀 이간질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금 극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좀 극복을 하고 다시 원팀이 돼서 지금 이 난간을 극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전당대회 출마 주목받는 사인 중에 한동훈을 가장 먼저 꼽은 것은,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본인은 얼마 전에 당 사무처 요원들과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상민 의원과 또 곧 만난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은 아직 이렇게 공개적인 활동을 이제 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은 아직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한동훈 등판론이 불가피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한동훈 팬클럽 회원 수가
총선 전에 한 10,000명대였는데 지금 40,000명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출마를 그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한동훈 그 전 위원장의 총선 출마, 죄송합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출마를, 전당대회 출마설,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이야기죠. 지금 대구시장인데, 대구시장은 만약에 그 당대표에 출마를 하면은 그 같이 겸임하기 어렵습니다. 업무가. 그래서 홍준표가 만약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하려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려면은 대구시장직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던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2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경남도지사 하다가 그때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도지사직을 던졌죠. 그리고 어찌어찌 그 대구의 수성을 국회의원이 됐는데 또 그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졌죠. 2번 던져서 말을 갈아탔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하면 3번째인데 3번째도 할 수 있을 거다. 홍준표라면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심지어 이 홍준표와 한동훈 사이에 일종의 빅매치, 전당대 빅매치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그런데 홍준표 출마를 안 할 거라는 그런 단서가 하나 잡혔습니다. 전당대회 출마 안 할 거라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당헌 당규에 포함된 당정 분리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사람은 1년 6개월 전에 당 대표를 하면 안 된다. 1년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분리하기 위해서, 당권 대권 분리하기 위해서 그런 당헌 당규 조항이 있죠. 그래서 1년 6개월이면은 이 중간에 지금 2년 임기죠. 당 대표는 2년 임기죠. 그러니 이번 당 대표 경선에 나오면 안 된다. 그 1년 6개월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표 경선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본인도 자기 대권을 꿈꾸기 위해서 이 중앙당으로 다시 중앙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대구의 셀프 하방을 가 있는데 그 상황인데 그럼 그 적용도 본인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SNS 글을 보고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대선 주자니까 이번에는 당 대표 경선에 나오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도 상당히 지지세를 많이 얻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출마보다는 이번에는 좀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한 사람, 물론 김태호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윤상현 있지만은 유승민 출마설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하면은 유승민이 당대표에 적합하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역선택입니다. 역선택. 국민의힘 지지층만 따로 뽑아서 하면은 한동훈이 압도적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이 정도 순서인데 유승민은 거의 바닥권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런데 역선택에 의해서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 유승민 출마설이 나오는데 유승민은 지금도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민주당 논평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치도 안 틀립니다. 조국당과도 똑같은 그런 논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유승민이 당권을 잡으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가 있다. 한동훈 비대 전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그런 일은 없죠. 그래서 이 한동훈 출마 필요성 여러 각도로 지금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강력한 이런
그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지금 추경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추경호 그 원내대표는 선출이 되는데 당대표가 아주 전투력이 있고 이재명, 박찬대 그리고 또 거기는 국회의장들 도움도 받습니다. 국회의장들이 중립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또 법사위원장도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막강한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과 이 조국당이 검수완박 시즌2를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경제와 부패 분야를 남겨놓고 전부 다 수사권을 박탈을 했죠. 검수완박. 그때 민형배 막 공수탈당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전체를 박탈을 해서 기소청을 만들겠다. 이런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청을 만든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검찰 수사, 지금 진행 중인 그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조국도 지금 수사 대상이죠. 그 대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지만은 울산시장 선거 그 수사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아예 이제 해방을 놓겠다. 그런 속셈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도 막강한 좀 전투력을 가진 당 지도부가 선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수상한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자,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임기가 9월 달에 끝나죠. 9월 달에 끝났는데 실제로는 그 전에 7월 8월 되면은 후임 총장이 지명이 되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그 추천이 되고 대통령이 낙점을 하면은 그때부터 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활동하는 것은 한 몇 개월 안 됩니다. 한두 달 정도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2년 임기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붙이겠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담반을 구성하라. 그래서 특수통검사 3명을 지원을 받아서 형사 일부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내에 수사 결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살아있는 권력,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을 하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아직은 그 이원석 검찰총장은 좀 지켜봐 달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과연 검찰총장이 이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출 땐가 이것은 저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재명 조국은 검찰 조직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죠. 일단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만들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사건들, 조국 수사,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수사들도 전부 다 특검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을 비롯해서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심지어 조국 수사 같은 경우는 1심, 2심 전부 다 조국이 2년을 형을 받았고 또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4년 확정이 됐죠. 그리고 조민도 1심에서 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를 받은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아예 끝난 이 사건까지도 다 처음부터 파헤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검찰에서 뭐 술판이 벌어져서 이화영을 해요를 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검찰 조직을 야유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그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든지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검찰의 굴욕이죠. 공식 입장을 내든지 해서 거기에 정면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김건희 수사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롱을 받고 검찰을 해체하라 뭐 이렇게 이재명이 하는데 지금 당장 시급 관심이 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죠. 대북송금 사건. 물론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갈지 아니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수사를 해서 일부에서 정말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 생활을 끝마치기 전에 권력 수사도 했다. 이런 것을 하나 달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여야 진영 가릴 것 없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김건희 여사로 수사해서 정리할 게 있으면 정리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원칙대로 수사하고 지금 법인카드도 있죠.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지 자, 그 부분을 지금 당분간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5월 9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현장 정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ed.